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급 서비스를 빅테크 같은 기술 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개방하는 겁니다. 지급 서비스란 건 현금 입출금과 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처럼 말 그대로 은행의 월급 통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이들 기업도 은행처럼 수시 입출식 계좌를 발급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 지급 서비스를 일찌감치 개방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핀테크, 빅테크 등의 급격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법 개정과 지급 서비스 개방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순주 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우선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과 같은 그 핀테크나 빅테크 금융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전자금융거래법은 이 디지털 금융 전반을 다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제 약칭으로는 전금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디지털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은행권에만 열려 있었던 이 지급 서비스 시장이 핀테크, 빅테크, 그리고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에까지 다 폭넓게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일단 시적절하게 발의는 된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디지털 금융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전금법은 사실은 아이폰이 나오기 전인 2006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십몇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핀테크나 빅테크 그런 출현이라든지 금융 환경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바일 금융이 상용화되기 훨씬 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 법이고 어떤 과거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옷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급 서비스를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지급 서비스를 개방을 하게 되면 우선 이 금융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텐데 먼저 이 지급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이제 간편 결제나 간편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것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아니면 내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그 급여 이체를 받거나 아니면 해외 송금하거나 국내에 송금하거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샀을 때 그 대금을 결제하는 그런 행위,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지급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통장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 행위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모든 어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은행 월급 통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이런 경제 활동의 이면에 항상 이런 지급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보내고 결제하고 그러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금융 서비스보다 더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빅테크나 핀테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고 하는 줄여서 종지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종지사는 은행처럼 직접 자기 계좌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게 아니라 종지사 빅테크에 가서 계좌를 열어서 자기 자금을 맡기고 모든 거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페이팔이나 스퀘어나 아니면 중국의 유명한 알리페이나 그리고 영국의 가장 혁신적인 그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레볼루트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 지급 서비스 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영역을 확장하면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에까지 그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 지급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그 업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렇네요. 업권을 넘나드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 전자상거래와 같은 그런 그 비금융과 금융의 이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상당히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글쎄요.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또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맞겠죠.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잠깐 해외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디지털 지급 서비스 개방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인데요. 네. 유럽은 2018년에 PSD2라고 하는 범유럽 차원의 법률을 시행을 해서 네.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상당히 뭐 사업자 수도 1,000개가 넘게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선진국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그런 주요 신흥국이 대부분 우리나라 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제도하고 사실상 동일한 이머니 사업자 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국에 비해서 이 디지털 지급 서비스 혁신이나 개방 측면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뭐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이 연도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뒤처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뒤처진 상태에서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게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지급 서비스의 개방을 은행업의 개방으로 인식을 하면서 금융 안정이 좀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네.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해외 사례도 있고 이런 빅테크 등이 지급 서비스에서 출발해서 결국 은행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현 시점에서 지급 서비스 사업자가 무엇이냐라고 논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국민 대중으로부터 이 예금을 수취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대출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자금 중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핵심적인 그 네. 기능인데요. 돈을 맡아놓고만 있지는 않단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종지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맡아놓고만 있거든요. 이제 고객으로부터 결제성 자금을 수취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대출이 발생하면 모든 어떤 대손 리스크라든지 건전성 위험이라든지 금융 안정 이슈들이 다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이슈에서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 안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 고객의 이런 그 소중한 그 결제성 자금, 현금 이것을 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잘 보호되느냐 금융 소유자 보호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좀 명확해지는데요. 종지사와 은행의 결정적 차이는 그러니까 지급 서비스만 하느냐 아니면 대출도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군요. 네. 자, 이제 산업계의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용하게 될 우리 소비자들 아니겠습니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또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 그 은행의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든다라는 네. 그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정금법 개정을 해서 지급 서비스 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면은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은행과 이 빅테크 종지사
아니면 뭐 빅테크가 아닌 종지사 간의 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소비자들의 돈을 네. 우리가 맡아주겠다라는 네.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좀 선의의 결과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이제 소비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서 소비자한테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월급 통장을 은행이 아닌 종지사에 맡기게 될 것이고 자금이 그렇게 어떤 자금의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사실은 이 결제성 자금, 결제성 예금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네. 결제성 예금이 이자도 적고 저원가성 예금이고 그래서 좋은데 요것을 경쟁자한테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제성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 우리나라 은행의 지난 10여 년간의 그 결제성 예금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네. 결제성 예금이 1% 이런 경쟁을 통해서 감소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 전반적인 예금 금리가 0.3%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그만큼 이제 예금자한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올리게 아하. 될 텐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출 시장이 예금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적입니다. 예금 시장은 은행만 주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데 네. 대출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금융회사, 뭐 보험사, 카드사, 그다음에 금융투자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대출을 할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대출 시장이 경쟁적이어서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경쟁자들한테 이 고객을 뺏기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해봐도 대출 금리 상승폭이 예금 금리 상승폭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을 통해서 결제성 예금이 줄어들면 최종적으로는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서 네. 금융 소비자한테 좋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실증 분석까지 해보셨다고 하니까 뭐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바람직한 경쟁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간다, 즉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모든 제도,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바꾸고 나면 빛이 있으면 사실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상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왜냐하면 이런 거를 미리 알아야 또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이용자가 맡긴 자금, 이용자 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용자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실 때 선불 충전금을 미리 적립을 해서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샀을 때 대금을 결제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선불 충전금을 사용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선불 충전금 등이 이제 이용자 자금의 한 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 소비자 보호 수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대신 이제 정금법 개정안은 별도 예치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고객이 자금을 빅테크 종지사한테 맡기면 종지사는 이 자금 전액을 제3자 은행에 별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금이랑 섞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날아가지 네. 않게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은행에다가 네. 안전하게 넣어놔라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렇게 규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국에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정금법 개정안에 모태가 되기 때문에 모태가 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지급 서비스 시장이 가장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이 별도 예치 규제가 있습니다. 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에 최근 3년간 최소 6개 지급 서비스 사업자가 파산했고 아하. 또 그중에 1개 사업자만 고객들한테 자금을 온전하게 다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용자 자금에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별도 예치 규제가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우려 요인으로는
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불 충전금이나 빅테크 종지사한테 맡겼던 이용자 자금에 대해서 이 종지사들이 이자를 주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고객이 맡긴 자금은 있고 이자는 발생했는데 그 이자를 고객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종지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은 돈은 고객이 냈는데 그 돈에서 발생했던 이자는 사업자가 갖게 되는 약간은 그런 어떤 좀 부당한 그런 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해외 사를 봤을 때 아마도 이용자 자금과 은행 예금이 다르다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또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들어온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유휴 자금을 뭐 은행에 맡기거나 종지사에 맡기거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은행 예금과 이용자 자금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자 지급을 못하게끔 막는 것이 소비자한테 뭐 상당히 좀 큰 어떤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굳이 은행이 아닌 종지사에 돈을 맡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결제성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축성 아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제 편의.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지사 등이 아마도 이제 원앱 전략을 통해서 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가 네. 쉽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MZ 세대가 부상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빅테크 종지사로 갈 것 같고요. 지급 결제 편의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다 살펴봤는데 말이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또 깊이 유념해야 할 어떤 그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크게 두 가지 우려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디지털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금융 혁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큰 틀에서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우려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과 함께 개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용자 자금 보호, 그다음에 이자 지급 금지 문제 이 두 가지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네. 그것은 그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면은 가장 확실하게 이용자 자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려 요인이 해소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예금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뭐 그 예금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했었던 그 조항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또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용자 자금에 대해서 핀테크 이용자 자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사례도 있네요. 예, 사례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나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이 다 가입되어 있는 국제예금자보호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선불충전금과 같이 이런 이용자 자금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법 개정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순주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